관련 설명에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며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린 바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일렉이라는 되게 생소한 반도체 기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일렉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타이거 일렉 분석하는데 좀 애먹었어요. 이게 리포트도 하나밖에 없고 거의 뭐 알려진 내용이 없어갖고 근데 분석하다 보니까는 되게 특이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거 일렉 하기 전에 샘CNS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반도체 웨이퍼의 프로세스의 핵심이 EDS,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공정, 일렉트리컬 다이 소팅이라고 되었고요. 웨이퍼 테스트 필수 공정인데 EDS 공정이라고. 그래서 웨이퍼 반도체를 프루브 카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웨이퍼에 잠깐만요. 웨이퍼 반도체 칩의 양품 불량품을 선별합니다. 근데 이 프루브 테스트 카드가 있거든요. 프루브 카드 테스트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품 중에 세라믹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세라믹 카드를 이제 세라믹 STF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샘피제네스가. 근데 보시면은 낸드향이 세라믹 STF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37%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들을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샘피제네스를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스토리가 연계되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아, 시작부터 이거 목이 안 좋아갖고 이거.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EDS 공정, 후공정 EDS 웨이퍼 칩에 테스트할 때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가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샘CNS는 세라믹 STF는 이제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저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사가 있는데 뭐 TSE, 마이크로 프렌드 아니면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테스트 이제 웨이퍼 쪽에 낸드, 디램, 그다음에 비메모리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데 국내 사들은 거의 99% 낸드 쪽밖에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브 카드 테스트사에서 낸드 쪽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특징이 그래서 샘CNS 관련해서 이제 하나 기사를 최근에 보면은 샘CNS가 기존의 낸드형 제품을 넘어서 디램 및 비메모리 프로브 카드형 세라믹 STF로 품목 확대를 앞두고 있다. 사업 확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실적 성장에서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작년 말이거든요. 사전 작업 대비 작업으로 캐파는 확대를 했고요 지금요. 캐파를 확대 중인데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오성 신공장 증설이 이제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는. 그래서 샘CNS는 낸드 프로브 카드형 세라믹 STF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매년 사유는 프로브 카드사들이 거의 99%가 디램밖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예 낸드 쪽밖에. 디램 쪽이 사실상 더 테스트하는데 그 프로브 카드 어렵고 ASP도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 프로브 카드 테스트사나 아니면 이게 프로브 카드 테스트 쪽에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디램 쪽으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샘CNS도 마찬가지로 낸드 프로브 카드형 제품 매출액이 전체의 이제 9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프로브 카드형으로 이제 개발을 마쳤고요. 삼성전자에 20년부터 공급을 시작했어요, 한걸요. 근데 다만 매출액 기여도는 매우 미미합니다, 지금.
그래서 단 2% 전체 매출이 2% 기여에 그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비메모리 쪽도 품목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이제 조금씩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 테스트사의 입장에서는 낸드 쪽에 이제 집중된 현재 여건에서 디램하고 비메모리를 이제 확장시키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샘CNS의 17년부터 22년까지 매출액 추이고요. 이게 낸드 쪽에서 거의 다 발생한 거거든요. 성장성이 뭐 꽤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익도 보시면은 이익률도 OPM이 29.7%, GPM이 57.8%고 캐시플로도 뭐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런 조건이고 샘CNS의 주요 제품별 매출액 구성을 보시면은 낸드 쪽이 98%예요. 98%. 그다음에 디램 쪽은 거의 뭐 상당히 미미하죠. 이렇게 보시면요. 비중이 비메모리도 이제 발생 중에 있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고객사가 보시면은 국내 이제 비상장사인 코리아 인스트루먼트가 있고 일본의 제미러 있고 그다음에 국내 TS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은 비교적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계속 보시면요. 상기사 합한 매출액 성장성을 보시면 19년도에 꺾였고 그때 다운턴도 있잖아요. 반도체 업황이.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낸드 쪽입니다. 낸드 쪽. 샘CNS의 이제 IR 자료인데 22년 11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샘CNS의 세라믹 기판 구조고요. 고객사는 프로보카드사 보시면 일본의 잼, 국내 TSE, 마이크로프렌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이제 납품이 들어간 거죠. 근데 샘CNS의 현재 이제 고객사들이에요. 이쪽이 TSE, KI,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이거 최대 고객사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의 잼. 근데 여기는 다 낸드 쪽이에요. 낸드 쪽 100% 현재.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납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신규 고객사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신규 고객사에 보시면 프로브 카드사가 MJC하고 테크노 프로브하고 폼팩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가 디램하고 비메모리 쪽에 이제 특화된 이제 프로브 카드사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TSA하고 마이크로프렌드나 이런 코리아 인스트루먼트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통해서 특히 디램 쪽으로 해갖고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 컬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TSA 얼마 전에 그 IR 통과한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디램 카드 테스트도 하이엔드하고 로, 그다음에 약간 좀 중저급으로 테스트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쪽에서도 시도하는 거는 하이엔드가 아니라 중저 레벨 쪽 그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고 올해 말쯤에 이제 많이 이제 양산품이 이제 채택되어 이제 납품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들어가도 하이엔드 쪽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테크노 프로브하고 폼팩터를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샘CN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죠. 현재는 지금 낸드 쪽이니까요. 여건은 지금 그렇고 프로브카드 시장 글로벌 점유율을 보시면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폼팩터하고 미국의 폼팩터가 1위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테크노 프로가 2위예요. 그다음에 3위는 아까 말씀드린 MJP, 마이크로닉스 재팬 보시면은 폼팩터가 디램 쪽으로는 2위고요. 테크노 프로브는 이제 비메모리 쪽에 하고 특화된 이탈리아 쪽에 프로브 카드 테스터 업체고 여기는 3위는 일본 쪽 이렇게 세계 상계사 꽉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여기 다 디램하고 이제 비메모리 쪽 특화되어 있는 거죠. 국내는 이제 TSA가 1등이고 2위는 코리아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요. 이제부터 이제 타이거 일렉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일렉은 샘CNS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기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하는 제조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보시면요. 그러니까 17년 1분기부터 22년 4분기까지 매출액 추이고 보시면 이익률이 좀 상당히 좀 불규칙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22년 3분기하고 4분기 적자 나왔거든요. 사유는 이제 판관 비율을 보시면 특징적인데 판관 비율이 꾸준하게 하락 중인데 판관 비율을 보시면 4%대 5%대예요. 다른 일반적인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한 20%대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징점이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이익률이 이렇게 변동폭이 심한 거는 OPM이 GPM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GPM이 변동폭이 심하고 연도별로 보시면은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OPM이 GPM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이 심해요, 지금요. 판관비는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GPM이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시죠. 사유를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체크해 보니까는 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 캐펙스를 베트남 공장 쪽에 신규 공장 설립해서 메가 일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이제 STU라고 있는데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율이 잡히지 않고 좀 고생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년, 20년도에 캐펙스를 높게 집행했다 보시면 되시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캐파를 체크해 보니까는 19년도, 20년도에 하고 이제 공장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캐파가 19년도, 20년도에 이렇게 캐펙스를 했으면은 캐파 자체가 증가돼야 되는데 캐파가 변동이 없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체크해 보니까는 그리고 가동률도 11%, 12%대 나오고 있어요. 하는 걸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체크를 해봤죠. 근데 메가일렉이라는 게 이제 메가일렉이라는 게 이제 TSA 베트남이거든요. 이게 회사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를 보시면 현재 메가일렉은 TSA의 종속기업에 편입이 돼 있어요. 100%. 그러니까 비록 이 캐펙스를 이렇게 타이거 일렉이 이렇게 타이거 일렉 또한 TSA의 종속 자회사거든요. 타이거 일렉이 이렇게 캐펙스를 높게 집행했어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타이거 일렉 캐파로는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TSE의 종속 기업으로 편입이 돼서 종속 TSE 쪽으로 이렇게 매출이나 이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메가일렉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냐? 타이거 일렉 쪽으로 그러니까 외주 가공비 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일단 이걸 확인하는데 좀 빼먹었는데 이게 타이거 일렉 캐펙스예요. 캐펙스고 메가일렉의 구 TSE 베트남의 자산이에요. 캐펙스가 투입되면서 자산이 증가되잖아요. 여기 높게. 그래서 이거를 QOQ로 이제 자산을 증가하면 QOQ로 레깅시켜 뽑은 다음에 2분기 레깅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가일렉의 자산이고 이거는 이제 타이거일렉이 집행한 캐펙스 그냥 거의 추세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IR 분하고 통화해 보니까 장비 쪽으로 해갖고 일단 130억 정도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일렉의 자본이 현금이 투입됐는데 또 불구하고 매출액하고 이익이나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유형자산은 타이거일렉의 유형자산은 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높게 발생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여건이고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캐펙스로 해갖고 이제 종속기업은 TSE로 종속기업에 편입돼 있는데 메가일렉이 그렇다면 이 돈이 캐펙스가 집행됐으면은 어떻게 TSE 배점으로 넘어갔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는 여기 연결된 보통 특수관계자 거래 계열사 거래 관계는 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SE 베트남으로 기타 채권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 보니까 기타 채권. 근데 기타 채권은 단기 대여금의 명목으로 이렇게 메가일렉 쪽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기타 채권으로 발행되고 단기 대여금으로 장기 대여금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지금 현재 타이거일렉에. 그래서 이걸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갖고 메가일렉의 자산 규모하고
타이거 일렉에서 메가 일렉으로 들어간 기타 채권하고 이제 분기별 추세를 체크해봤잖아요, 한 걸요. 이게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봤으니까는 19년, 20년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현금 회수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쭉 22년 3분기까지 있는데 22년 4분기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회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 일렉의 기타 수취 채권의 유동자산하고 이렇게 두 개로 재무 상태에 반영되어 있고요. 부채가 단기 차익금이 실질적으로는 19년까지는 타이거 일렉의 이자 발생 부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20년부터 이게 120억씩 발생됐잖아요. 그래갖고 23년에 100억인데 이게 이 메가 일렉 쪽으로 단기 대여금을 주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입금을 발생시킨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번 22년도 이렇게 수취채권 받아갖고 여기 20억 갖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 메가일렉이나 계열사 없으면은 타이거일렉은 이자 발생 부채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빼면은 여건이 그렇고 일반적인 뭐 기업들하고 여건이 좀 틀리더라고 보니까요. 약간 좀 복잡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GPM이 이제 들쭉날쭉하다고 말씀드렸죠. 관건은 아까 이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특히 21년도 1분기에 GPM이 똑 떨어졌다고 이렇게 막 불규칙하더라 지금요. 요 구간 이게 사유가 뭐냐면은 요 이제 이게 21년도 1분기부터 외주 가공비가 이제 매출액인데 이게 파란색이 매출액이 이제 증가 추세되어 있어. 21년 1분기부터 이제 베트남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외주 가공비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쭉 이게. 그래서 이게 GPM이 높아지는 사유가 이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메가일렉이에요. 메가일렉. 실질적으로 자회사인데 자본이 투입된 자회사인데 TSE에 중소기업에 편입돼서 외주 가공비로 이제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죠, 되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출액 대비 외주 가공비 비율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총 비용들 중에서 매출원가하고 판관비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총 비용의 외주 가공비 비용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외주 가공비 비용이 총 비용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GPM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유예요, 사유. 그래서 주요 변동비는 보시면은 이게 외주 가공비가 노란색이거든요. 원재료 매입이 이렇게 주황색이고 소모품비 공급이 주요 변동비예요. 이렇게 그래서 외주 가공비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잡히려면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높아지면서 잡힐 수 있어요, 한걸요. 그래서 관건은 매출액 성장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잡힐 수 있다 보시면 되시죠, 한걸요. 그런 지금 여건이고 및 전체 비용의 성격별로 불리거든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매출 원가율이고 다른 것들은 뭐 없어요. 감가상각비 좀 높게 나오고 감가상각비 초록색이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번제의 매입비하고 대손상각비나 그런 게 없어요. 재무제표 상태로는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메가일렉이라는 계열사 실질적으로 자회사인데 계열사로 편입돼서 외주가공비가 발생된다.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GPM이에요. GPM 추세.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매입이익이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해당 분기만 높게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가공비나 그런 것 때문에 GPM이 좀 상당히 좀 불규칙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흥미가 꽤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체크해봤어요. 이게 TSE가 이제 모기업이고 메가일렉하고 이제 타이거일렉이 자회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메가일렉 TSE 자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로고가 보니까는 TSE 로고가 아니라 타이거일렉의 로고를 달고 있어요. 보니까는 사진을 이게
베트남 거기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찾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지? 약간 좀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TS의 자회사인데 타이거 일렉이 지금 로고를 달고 있고, 그리고 메가 일렉의 베트남 계열사인데 이게 이제 매출액 추세하고 순이익 추세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양 리지텍이나 아니면 그런 데 보시면은 베트남 쪽에는 이제 조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립이나 이제 그런 것 실장 쪽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조한 거를 국내로 들여서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 판매 같은 거는 매출의 이익은 실제로는 한양 리지텍도 본사에서 다 반영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계열사가 편입돼 있다 그러면 매출액 효과만 반영될 뿐이지 순이익은 거의 다 적자예요, 적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메가일렉이 이 적자난 게 이쪽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이쪽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이거 일렉에는 손익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미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타이거 일렉 쪽의 손익 쪽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들어갔으면은 적자가 22년 3분기, 4분기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한글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일정 부분 장점이 될 수 있다고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이고, 그다음에 타이거 일렉의 이제 주요 제품별 매출액 보시면은 아까 프로보 카드용 PCB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50% 정도 규모고 내수 쪽이 많이 발생되고, 나머지는 로드보드용하고 일본 보드용하고 소켓 보드용, 이거는 후공정 테스트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주요 제품별 매출액 추이고, 이게 이제 프로보 카드형 PCB가 50%, 나머지가 50%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하고 제품 가격하고 이제 스프레드를 체크해봤는데, 원재료 가격이거든요. 원판이라고 세고,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에 제품 가격이 적정하게 연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를 체크해 보니까는 이렇게 추세가 원재료 가격에 적정하게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GPM하고는 여기까지는 20년 4분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연동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연동이 상당히 이제 낮아지고 있잖아요. 사유가 이거예요. 아까 그 베트남 그 메가일렉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쪽에 메가일렉이 이제 매출액이 적정하게 일정 범위 이상으로 발생되지만 GPM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 주요 GPM의 주요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비용 쪽하고 제품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 두 개. 제품 가격,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는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크해 보니까 생산 능력이 PCB 쪽은 대부분 동도금 공정 라인 들어가잖아요. 동도금 라인. 그래서 예전에 해성DS에서 설명드렸지만은 구리 가격하고 제품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가 연동이 된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의 업황이나 아니면 경쟁력은 있다고 보시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체크해봤고 17년 1분기부터 해갖고 레깅 시켜갖고 81%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타이거 일렉의 기업 경쟁력이나 아니면은 업황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은 해당 타이거 일렉 입장으로서도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시겠죠. 연동되니까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을 한번 체크해봤어요. 해성 DS는 GPM하고 연동관계가 17년부터 체크했을 때 이게 GPM이거든요. 72%, 힘텍 83%, 다 기판 기업이잖아요. 이수페타시스 84%, 대덕전자 62%. 그럼 이렇게 보면은 연동관계를 체크해보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이 네 개사 중에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타이거 일렉이 이제 국내 경쟁사들이 두 개사가 있거든요. 비상장사인데 이렇게 ATC하고 스마트 코리아 PCB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 이 해당 기업들의 GPM과 구리 가격과 연동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봤죠. 그래서 70% 이상이면 연동 관계가 높다고 보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코리아 PCB 69.9%, 거의 70%고
그다음에 ATC는 78.9%에서 연동가격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하고 이런 PCB 기업들하고는 연동관계가 높다 보시면 되시겠죠? 높다고. 그래서 높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높다고 간접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황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의 이제 매출액이나 그런 추세를 장기간 체크해 보면 되잖아요. 상계사들의 타이거일렉 파란색이고 매출액, 스마트코리아 PCB 주황색, 그다음에 ATC 이렇게 주황색 같이 다 상계사 모두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한 번도 상계사 매출액을 다 합해보면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쭉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브 카드 테스트 PCB 쪽의 매출액 업황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시죠. 특히 22년도에 높게 발생 중이고 업황이 턴 다운됐었던 18년하고 19년에도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관건은 GPM입니다. GPM. 여기 보시면 스마트 코리아 PCB는 GPM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기 경쟁사의 ATC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역대 최고 GPM 기록했는데 문제는 이제 타이거 일렉이죠. 타이거 일렉은 GPM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유는 베트남 쪽에 이제 공장 증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스마트 코리아 PCB하고 ATC는 캐펙스를 보면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렇게 쭉. 근데 ATC는 22년도에 캐펙스를 역대 연도 최대를 찍어 집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타이거 일렉은 20년도에 캐펙스를 높게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베트남 공장 때문에 제대로 가동률이 안 나오니까는 GPM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GPM 이익률이 빠지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는 FCF 체크해봤고, 타이거 일렉은 18년도, 19년, 나머지는 다 플러스 캐시플로우거든요, 이 두 계산은. 근데 타이거 일렉은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마이너스 캐시플로우, 프리캐시플로우가 드디어 22년에 플러스 프리캐시플로우 돌아섰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건이. 타이거 일렉의 현금흐름표를 보시면은, OCF는 플러스 장기간 21년도 빼고 유지됐다가 캐펙스를 높게 발생시켜서 이렇게 프리캐시플로우는 안 좋았다가 22년도에 OCF하고 FCF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연도별로 손익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GPM에 문제 생겨서 22년도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익률이 빠져서 이렇게 영업이익은 이때보다 낮은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캐시플로우는 역대 최대 FCF 프리캐시플로우 22년도에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타이거 일렉의 이제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메이퍼 테스트하고요. 아까 프로브 카드 PCB 쪽 50%고 패키지 테스트 쪽에 들어간 PCB가 50%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특이점이 뭐냐면은 국내 프로브 카드 테스트 쪽에 기업들이 대부분이 100% 거의 99%가 디램 낸드 쪽이잖아요. 근데 타이거 일렉은 메모리 쪽과 50%고 비메모리 쪽에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관건은 뭐냐면은 국내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사들 TS나 코리아에스 등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낸드가 거의 99%잖아요. 낸드가. 그래서 글로벌 1, 2, 3위 차지하고 있는 디램하고 비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의 릴레이팅 사유인데 타이거 일렉은 벌써 비메모리 쪽에 50%를 납품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걸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대만의 이제 MPI 코퍼레이션의 비메모리 쪽에 특화된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사가 있거든요. 이쪽을 뚫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샘CNS나 뭐 그런 쪽하고 그다음에 국내 프로 카드 테스트사하고 특이점이 뭐냐면은 비메모리를 벌써 뚫어갖고 매출이 높게 발생 중에 있다. 보시면 되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MPI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비메모리 쪽이고 TSE, KSMT 뭐 이런 데 쪽으로 주력하고 있고 지역별 매출액을 보시면 아시아 쪽이 주황색인데 이 아시아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약 3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 쪽에 50%잖아요. 그 절반이 비메모리 쪽에서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되시죠. 이게
MPI 코퍼레이션 비메모리 대만 쪽이고요, 한글요. MPI 코퍼레이션 쪽에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GPM 체크해봤어요. 그래서 19년도부터 계속 성장 중에 있고 GPM도 역대 최고 GPM 22년 기록했습니다. 총이익도 역대 최대고요, 한글요. 그래서 타이거 일렉 아시아 수출 매출액하고 MPI 그 재고자산 코리레이션 체크해보니까 72%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아 보이고, 이게 이제 그 MPI 코퍼레이션이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현재 20년부터 현재 주가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판관비가 상당히 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만 별도로 뽑아왔죠. 이렇게 매출액만 증가되면 이제 관건은 이제 GPM이나 이익이 상당히 높게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기업 구조라고 판단해서 얼마 그렇게 발생될 수 있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원급여하고 감가상각비를 두 개를 합해봤어요. 이게 매출액이고, 그러면 이 고정비 효과 발생되면은 이익이 많이 증가될 수 있잖아요. 이 고정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근데 고정비 쪽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를 체크해봤더니 21년 1분기부터 이때부터 직원 수가 높게 급증, 여기 217명대고 여기 240명대거든요. 한 30명이, 그렇죠. 여기 200명, 여기 250명. 요 사이에 50명이 증가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23년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보니까 217명 이렇게 12년부터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근데 체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요. 이게 지금 베트남 쪽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린 거거든요. 직원 수를. 그래서 메가일렉이라는 그 베트남 쪽에, 보통 베트남 쪽에 자회사가 있으면 페이스북 같은데 많이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거든요. 한양디디 텍이나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경험치를 쌓아서 이제 그거를 차용해서 한번 한 거고, 최근에 4월 12일, 3월 27일 보면은 트랜스레이터 그 통역사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트랜스레이터 인 코리아 한국어 통역사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채용 공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27일, 4월 11일 뿐만 아니라 잠깐 두 달 전에도 이게 이 트랜스레이터잖아요. 이게 보시면요.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한 달 전에도 그렇고 세 달 전에도 그렇고 계속 트랜스레이터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가 빠진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그렇다면 추론이 뭐냐면은 이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로고도 보셨잖아요. TSA 계열사지만 실질적으로 타이거 일렉하고 연관관계가 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이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추론이에요. 추론. 이 인원들이 퇴사를 하고 이 메가 일렉 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이쪽으로. 그렇다면은 외주광고비는 얼마나 발생되고 매출 원가로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메가 일렉이. 그럼 타이거 일렉 쪽 입장에서는 인원이 빠지면은 종업원 급여는 빠지고 외주광고비는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외주광고비 가공비만 반영되는 거니까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빠지고 비용 측면에서 빠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전달됐나 모르겠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점을 찍고요. 이때 21년 4분기에 실제로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22년 4분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실제고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감소율을 체크해봤죠. QOQ를 하고 6.9% 여기 0.2% 올랐고 2.9% 빠지고 3.6% 빠졌어요. 그러면 계속 감가상각비가 높게 발생됐다가 빠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기별로 해서 평균 한 3%씩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분기별로 빠지면 계산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인원수 줄어들어서 종업원급여에서 고정비에서 빠지고 감가상각비 여기 빠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해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연금 그 가입자 수거든요. 219명. 그러면
종업원 급여는 현재 22년 4분기에 37억 발생됐었는데 22년 23년 1분기부터는 요만큼 정도 빠졌으니까 한 8억 정도 빠지겠네. 8억 정도. 그래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여기서 보시면 계속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아까 그래서 요 계산된 거, 요 금액들. 그래서 고정비를 이렇게 계산을 했죠. 이제 포워드 추론을 시킨 거죠. 이제 러프하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2년 4분기를 똑같이 이제 매출을 감안하고 고정비는 이제 448억 나왔는데 이렇게 에버리지 때리고 종업원 39억 정도니까 40억으로 이제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8억 정도 분기마다 8억 정도 빠지잖아요. 변동비는 약 68.8%예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135억이었는데 적자 5억 9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출액이 동일하다고 23년도 분기별로 22년 4분기가 똑같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러프하게 이때는 적자가 발생됐는데 흑자가 전환돼요. 이렇게 고정비 효과 때문에 매출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동일한 매출액 가정 시에 OP이 6%가 개선됩니다. 23년부터 이 효과 때문에 감가상각비 빠지고 인원수 빠진 것 때문에 메가일렉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추론해놓은 그것 때문에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익이 이제 OP이 개선되는 거죠. 현재 여건으로서 봤을 때 고정비 빠졌기 때문에 물론 이게 팩트는 아니고요. 추론입니다. 추론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아까 분기별로 보시면 되시고 22년부터 이렇게 플러스로 계속 돌아섰고 22년 4분기는 마이너스 돌아섰는데 작게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은 비교적 리스크는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하단부에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게 됐잖아요. 걸려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매출채권 회전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약간 이탈해서 약간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데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을 보시면은 낮아요. 1.39%고 6개월 이하가 대선 충당 6개월 이하 잔액 해결량이 97%예요. 96%.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채권이 안정적이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특징적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00억대 시초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시 22년 9월 달에 보시면은 소시에테 제네럴 외국사 외국계 쪽에 이제 투자회사가 지분을 또 5% 갖고 있어요. 세 개사가 모건스탠리는 잘 아시잖아요. 6%, 바클레이즈도 유명하니까 6%. 소시에테 제네럴 보니까 프랑스 쪽에 은행 쪽이거든요. 한 1조 4천억이 이제 자산 추정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소기업인 소형주인데 소형주 이렇게 유명한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가 지분율이 이렇게 세 군데나 들어온 거는 보기가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많이 팔았죠. 그래서 수급 현황을 체크해봤는데 이렇게 20년도 이후에 이렇게 한 90만 주까지 높였어요. 보시면은 5%가 30만 주거든요. 약 5% 30만 주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렸다가 최근에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팔고 최근에 보면 다시 지분율 높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수급이 금융투자가 높이고 기타 범위는 팔고 개인도 이렇게 매도 추세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0값을 해갖고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현재 매수 주체는 금융투자하고 외국인 현재 그래서 외국인 이 상계사들이 지분을 계속 변동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 걸요. 근데 투자 포인트로 아까 낸드하고 이제 디램 쪽 말씀드렸잖아요. 디램하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 최근에 이제 4월 14일 날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타이거 일렉이 단독이라서 이제 팩트는 아니고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타이거 일렉이 미국의 폼팩터와 테크노 프로브 등과 공급 계약은 국내 최초다 이렇게 떴어요.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폼팩트하고
설명 드렸잖아요. 폼팩트하고 테크노 프로브가 글로벌리 1, 2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국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국내 이제 프로브 카드 테스트사들 중에서 이 폼팩트하고 테크노 프로브 쪽 거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리 그 DM하고 이제 비밀번호 쪽에 이제 그거를 마켓 시어를 뺏으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이 폼팩트하고 테크노 프로브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DM하고 비밀번호는 거의 한 99%꽉 잡고 있다고 해요. 이거. 일본의 그 일본사하고 상계사가 근데 그거 이 업체 두 개 업체를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한걸요. 타이거 일렉이 그 의미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공급 계약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간 것을 확인됐다고 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단독이니까는 단독인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한걸요. 그래서 이제 총 배당 매출액 이제 증가가 기대된다고 돼 있어요, 한걸요. 근데 이게 내용들을 보시니까 타버라는 기업이 있는데 미국 쪽에 중국 쪽이 인수되면서 미국 등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쪽 기업을 이제 배제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 쪽에 이제 추가 물량을 요청했으나 캐파가 부족해서 이 기회가 한국 기업으로 타이거 일렉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기사 내용이 아닌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원래. 테크노 프로보고 폼팩트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데 실질적으로 IR하고 통화하니까는 기존에 조금씩은 납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는 내용을 확인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한 걸요. 현재 그렇고. 근데 이게 4월 13일 날, 14일 날 나왔던 건데 4월 19일 날 리포트가 거의 전혀 없었는데 4월 19일 날 리포트가 하나 떴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 여기 보시면 기술력의 100레이어 이상의 이제 구조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능력이 갖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타이거 일렉뿐이다.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동사는 국내 최초로 이제 100레이어 이상의 고사양 프로보카드 PCB 양산에 성공해서 이렇게 좋다.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걸요. 근데 뉘앙스가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리포트에서 간접적으로 여기 보시면 다만 글로벌 업체의 고객사 다변화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양산 본격까지 이익점 먼저에 빠른 상향이 가능한 전망이다. 이거 날짜하고 이거는 저의 그냥 간접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날 기사하고 그래서 연관이 좀 뉘앙스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됐고요. 걸요. 이 물론 그 제 생각이고요. 과대망상일 수 있지만은 근데 지금 관건은 이제 만약에 매출이 증가가 안 되더라도 이익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정비 효과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23년 상반기는 상저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는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은 다들 이제 많이 깨질 것 같다는 예상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제로 잠재 고객사 매출액이 발생한다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사 매출액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최근에 연도별로 폼팩터 매출액이고요. 이 테크노 프로 매출액이에요. 이 유로하고 이거는 달러하고 그 폼팩터는 22년도에 매출이 꺾였는데 테크노 프로브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IR 자료 보니까 폼팩터는 한 5월 3일 날, 5월 2일 날 23년 1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조만간에 이제 요 타이거 일렉트 이제 실적 발표되겠죠. 근데 4월 이 기사 내용을 보자면 4월부터 이제 납품 시작되니까 1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실제로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에는 없겠죠. 하는 걸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추이는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IR 자료도 한번 실적도 이제 체크해 볼 거고. 그래서 23년에 진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쪽 이 두 군데서 매출이 신문기사대로 100억대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익률이 바뀌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정비는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변동 비율은
메가일렉트로 외주 광고비하고 그런 것 66.7% 계산 때려보니까는 한 52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이익 이게 이자 지급 부채가 100억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채비율이 꽤나 낮아갖고 21년하고 22년에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높게 나와요. 지금요. 이자 수익이 있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똑같이 잡아놨고 그러면은 순이익이 역대 최대 순이익이 나오고요. 지금요. OPM은 그 대신에 아직까지 GPM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OPM 영업이익은 두 번째로 이제 높은 걸로 나오고 퍼가 보시면 과거에 상당히 높게 고평가를 받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퍼 밴드거든요. 이 파란색이. 그래서 EPS 포지티브한 그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EPS가 이렇게 나오고 퍼는 27배 정도 나온다는 걸요. 그 매출액은 이렇게 지키고 긍정적이었을 때 그런 거죠. 한 걸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특이점이 하나 리포트 아까 케미증권 리포트에 있는데 여기서 막 23년도에는 매출액이 이제 꺾인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47억 원으로 YY 51% 증가된다고 전망을 해놨어요. 걸요. 그리고 여기 또 문구 하나 있는데 향후 글로벌 업체는 신규 고객사 확보 시 상당 부분의 제품을 해당 공장을 통해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베트남 공장 가동 여부에 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고 이거하고 영업이익 보통 매출이 빠지면 영업이익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원을 51%나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해놨어요. 사유가 없이 동사의 실적 장만치는 글로벌 업체로의 고객사 다변화 및 신제품 양산 여부에 따라서 빠른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걸려 이 뉘앙스 같은 거는 현재 주가거든요. 주봉인데 이렇게 계속 상향 중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지난주부터 후원 모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요. 여건은 이렇습니다. 근데 접근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업체죠. 지금 뭐 자회사 그런 여건들하고 그다음에 높은 퍼밴드하고 높은 주가 현황들하고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면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력도 있고 외국사 투자사들 투자하는 것 투자 진입하는 이력도 있고 중소형 기업인데 불구하고 여러 여건들이 이제 고평가 받아왔던 과거 사례나 아니면 기술력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주가가 빠지면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특이한 사항도 있어갖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어요. 이걸요. 아 이거 설명하기도 되게 힘드네. 그 이상으로 타이거 일렉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짧게 해야 되는데 46분이나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